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이제 2017년도 이 증권거래일수로 기준으로 봤을 때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희도 이제 이틀 3일 동안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산업의 올 한 해 성과와 내년 전망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반기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던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바이오 산업은 물론 산업마다 다 영역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신약을 만들어내기까지 장벽이 참 많아서요. 오히려 자금 여력이 많은 대기업들이 성공할 확률이 이론적으로는 더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오히려 중견 기업들의 활약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에도 어떠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한 성과와 그리고 내년 전망 그리고 그 이해도를 높이는 공부하는 시간까지 좀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정희영 기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첫 번째 주제 화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맑음.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제목이 맑음이니까 내년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그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바이오 제약 산업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일단 하반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보면은 실제로 정말 얼마나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코스닥 상위 12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이 현재 7개 기업이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지난 6월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난 6월에는 상위 12기업 중에 5개였습니다. 근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7개로 늘었죠.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코스닥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라고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약 바이오 주가 굉장히 열풍이었고요. 뭐 유가증권 시장의 의약품 지수를 보더라도 하반기 25.03% 상승했고요. 코스닥 시장의 제약 지수도 44.06%나 뛰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기존의 그 제약 바이오 열풍은 뭐 한미약품이나 아니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큰 규모,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들이 이끌었다면 올 하반기에는 뭐 제넥신이나 뭐 신라젠 등의 그 바이오 벤처들이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뭐 하반기에 바이오 제약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첨언하실 거 있나요? 그 일반인들이 사실 재테크를 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좀 보다 보면 앞서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IT 버블 당시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 IT 기업이 거의 개인들의 거의 뭐 전투력 같은 이제 이 집중 매수하면서 주가가 뭐 20배? 30배 이상 올라가서 거의 뭐 투자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명을 전부 IT 관련한 뭐 시스템이라느니 닷컴이라느니 닷컴 부분을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버블을 일었었는데 재테크가 이렇게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 또 이제 이런 버블이 붕괴되게 되면 산업이 재편화되면서 또 다른 산업이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IT의 이 포탈과 같은 이제 플랫폼을 갖춘 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지금 아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마 또 한 번 2015년에는 한미약품이 뭐 거의 뭐 10조 원에 달하는 이제 이 자사약품에 대한 수출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붐이 일었었고 다시 한번 이제 2017년에 이 바이오 열풍이 부르면서 바이오 전성 시대를 이뤄가고 있는데 2년 전 이제 한미약품이 일으켰던 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 한미약품은 이제 합성 신약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약품을 개발합니다. 제약이라는 건 전통적인 제약이라는 건 화학 물질의 결합품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걸 성공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이미 기존에 성공한 약품의 특허권이 만료가 됐을 경우 그 약품, 이미 시장성 있는 약품에 대해서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이제 이 복제약, 그렇습니다. 저렴한 기능은 비슷하지만 저렴한 약품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로가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신라젠과 같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런 소형주도 임상 실험이 입박했거나 아니면 이제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굉장히 바이오주 앞서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뭐 1배, 2배 정도 사실 이렇게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덩치가 워낙 큽니다. 시가총액이 큰 것조차도 1년에 2배 이상 올랐다라는 건 뭐 중소형주인 신라젠의 경우에는 뭐 최고 15배 이상 올랐었기 때문에 올해 바이오주들 열풍은 역시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이오 시밀러 제약들이 주도를 했다. 물론 지적하셨던 것처럼 일부 고평가 논란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 실험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마쳤다 하더라도 제약사들, 특히나 판매 업체들이 이 제약사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은 실적이 매출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주가 수익비를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바이오 제약 부분에 대한 주가 수익은 다른 업종과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좀 높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보면은 물론 실적도 있을 거지만 많은 부분이 기대감, 뭐 임상 승인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판매 승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2015년에는 단순히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적도 사실 나왔고요. 그리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겹쳤었습니다. 2015년과 달리 올해에 좀 바이오 제약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특별한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도 그렇고 글로벌 수출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 3분기까지 의약품 수출액을 보면 27억 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2.3% 정도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의약품 수출액이 3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3% 증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30억 달러를 돌파하는 것도 계속 이렇게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고요. 특히 뭐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그 바이오 시밀러의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3분기까지 바이오 시밀러 수출액이 8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간에서는 기업들은 연간 최초로 1조 원 수출도 달성할 것이다. 올 연말에 요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수 중심 우리 의약품이 세계 시장에서 먹힐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었다면 이제 올해부터 그걸 정말 그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그럼 바이오 의약품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바이오 시밀러는 무엇이고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먹던 약과 바이오 의약품은 또 뭐가 다른지 이런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의약품이 뭐고요? 시밀러는 뭐고요? 그 의약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물 의약품, 그리고 합성 의약품, 이제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합성 의약품은 기존에 이제 어떤 스몰 모리큘, 저분자량을 갖다 합성을 통해 가지고 만든 의약품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80년대까지 이제 합성 의약품이 주도했다라고 하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그 이후에 2000년대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바이오 의약품도 이제 조금 세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세대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유래된 휴먼 인슐린이라든가 아니면 성장 호르몬, 우리 그 키 작을 때 맞는 주사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과 성장 호르몬. 이게 대표적인 원래 인체에 있던 그러한 호르몬이라든가 그런 유래를 바탕으로 어떤 생명과학적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1세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이제 2세대 바이오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항체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 세포 치료제는 이제 주기세포 치료제가 있죠. 그 안에는 이제 분자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들이 이렇게 개발한 제품들이 이제 주목받는 부분이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 신약들이 이제 특허 만료된 이후에 이제 특허 만료 복제약 형태로 해서 이제 발매된 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되겠습니다. 시장상으로 볼 때도 이 바이오 의약품이 그 앞으로 미래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다, 주도하겠다라고 이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2020년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의약품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은 70%가 이제 이 합성 의약품이 이제 주도하고 30%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주목할 부분은 이제 100대 의약품들입니다. 100대 의약품들이 그게 뭐예요? 이게 전 세계에 제일 잘 팔리고 있는 100대 의약품이 100대 의약품인데 그 중에 50%가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앞으로 주도할 것이다라는 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보더라도 이제 그 영역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필요한 부분에 개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메디컬 언맷 니드가 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의약품이든 합성 의약품이든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이든 간에 기존에 이제 이러한 메디컬 언맷 니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전통적으로 그 제넨텍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바이오텍 1호에 76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거대 바이오 기업이 돼 있는데요. 그 기업이 우리 함의약품에 그 합성 그런 신약 항암제를 갖다 1조 원 정도를 라이센스 인을 해갔습니다. 이렇듯이 영역이 이제 이렇게 막 그 어떻게 보면은 융합되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메디컬 언맷 니드를 의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는 본인들이 직접 약을 한 가지를 만들어냈다면 지금의 트렌드는 내가 어느 정도 개발하면 그 기술을 수출하고 혹은 기술을 수입해서 그 나머지를 완료해서 약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융합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혜영 기자, 네. 우리나라에서의 뜨거운 관심만 봤을 때는 가히 그냥 바이오 제약 산업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가의 움직임은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인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랑 비교해 봤을 때? 저도 취재하면서 보면은 특히 바이오 의약품 부분에서는 그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이제 개화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점차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의 바이오 시밀러인 램시마를 선보였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바이오 시밀러가 13개의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에 5개가 국내 업체의 의약품입니다. 그 셀트리온이 1개,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4개를 허가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줄기세포 치료제 가운데서도 지금 허가를 받아서 상용화하고 있는 것이 8개인데요. 전 세계 8개인데 이 중에 4개가 파미셀 등 국내 업체입니다. 하나 더 보태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톡스로 알고 있는 그 보톨리눔 톡신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9개의 제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 4개가 한국 제품입니다. 그 정도로 바이오 시장에 있어서는 국내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제품을 내놓고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의 의약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러면 바이오 제약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활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내년 시장 전망은 어때요, 부장님? 사실 이 바이오 제약 산업은 어제가 다뤘던 반도체 산업을 다뤘지 않습니까? 반도체나 기존 철강과 같은 화학과 같은 기존의 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시장이 포화 상태거든요. 포화 상태다 보니까 서로 경쟁국들 내조차도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관세를 매기고 보복 관세를 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면서 굉장히 경쟁이 심하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의 경쟁인데, 근데 이 바이오 산업은 태동기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전통적인 제약산업 플러스 바이오, 의료, 시밀러가 더 들어가고 여기다 앞서 교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동안은 사실 신약 개발을 동물 실험 전 단계에서부터 찾고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데 거의 4, 5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제약사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 IT 기업의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자라고 해서 제약사들이 IBM 이런 업체들과 이제 컨소시엄을 맺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AI 기업과 기술 제휴로 인해서 이런 기술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단축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앞으로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 시장을
선점한 네. 1, 2위 기업들이 거의 독식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왜냐? 판매하는 제약업체, 이 유통업체들이 네.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저렴하게 가장 잘 부작용이 적은 업체랑 제휴를 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과거의 전통적인 굴뚝산업에서는 제약업체는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네. 신약품 하나. 근데 그게 성공할 확률이 10% 이하예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기존에 성공했던 이 업체들, 굵직굵직한 제약산업은 미국, 유럽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유럽이 주도했던 의약품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특허권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 특허권이 하나, 둘씩 그리고 지난해만 미국 이제 식품의약청, 유럽의 이제 의약품안전청에 통과된 이 새로 통과된 게 한 13개 정도로 되는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우리나라들이 지금 네. 소수의 자본력을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고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 사실 바이오 의약품 산업은 계속해서 이제 미래 고령화와 추세가 이제 연관되다 보니까 네. 사실 지난 2014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큰 줄 아는데 메모리 시장이 2.2배였어요. 바이오 시장이? 네. 네. 바이오 제약 산업이 거기에다가 이 시밀러가 가세를 하다 보니까 아마 2020년이 가면 반도체, 자동차, 화학을 합친 것보다 바이오 제약 산업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들어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뿐만 아니라 근데 그러면 우리가 등치면에서 보면 매출면에서 보면 크냐? 기술력은 뛰어난데 아직 세계 100대 바이오 업체 가운데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서요. 원래 그 제약산업은 좀 잘 버텨야 되잖아요. 약이 완료가 될 때까지. 그런데 그럼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중견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게 좀 신기해서요. 근데 그 전에 정윤택 대표님, 그 얼마 전에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이 함께 엮여 있는 인보사라는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인보사의 기술 수출 계약이 원래 일본으로 수출을 하려고 했지만 어그러졌어요. 기술 계약이 취소되면은 당연히 주가도 엄청나게 급락할 것 같은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미 사태, 그러니까 2015년 한미 사태가 좀 달라졌는데 이게 뭐가 달라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그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도 높은 인허가 과정에서 또는 임상 단계에서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오픈 기반의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수출 또한 받아들이는 기업이 이제 개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중단할 수가 중단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때를 좀 살펴보면요, 그때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그 신약 개발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하는 네네. 경우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기업이 공시를 통해서 이제 적절하게 이런 주주라든가 대국민한테 이제 알려야 의무가 내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기업에 대한 신뢰도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도 이제 당연하게 신약 개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속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막 그런 부분이 아마 어떤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반면에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면서 그 팩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뭐 문제점이 있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이 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실패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신뢰의 문제 네네. 이렇게 많이 이제 성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이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이 파기됐다는 것도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미 사태의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시에 제대로 주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지 이 이야기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 티슈진의 인보사가 무슨 일을 당했던 겁니까, 최근에? 원래 인부사 코오롱 생명과학이 그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의 인부사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네네. 저희도 그 공시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기술 수출 계약이 취소됐다라고 네네.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 여기서 하나 더
그 설명을 보태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거는 그 인보사 자체의 효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술출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임상 시료 생산처 변경을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냐, 뭐 이런 문제로 기술 수출을 해제한 거기 때문에 뭐 한미약품을 통해서 투자자들도 그 기술 수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보사 자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기술 수출의 그 제약사 간의 문제인 건지 이런 네. 걸 파악을 해서 인보사는 뭐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코롱 생명과학에서도 뭐 미국 임상은 잘 진행할 거라는 것을 보도자료로 배포를 하든지 빠르게 대처를 네네. 잘한 것도 중요했지만 그 투자자들이 기술 수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던 것도 이번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던 이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 시간에 알려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완전 다른 모습, 주가 측면에서 완전 다른 모습을 좀 가져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 기자, 한 가지 더요. 제가 조금 전에 궁금해한다고 말씀드렸던 왜 대기업들보다 중견기업들이 더 잘할까에 대한 궁금증인데 뭐가 달라져요? 사실 이거 좀 짚어볼 부분이 네네. 있는데요. 대기업들은 못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네네. 사실은 삼성에서 그 신수종 사업으로 바이오를 정하고 네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스가 성과를 낼 때는 대기업이 이제 바뀌었다, 잘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또 CJ그룹에서 CJ 헬스케어를 매각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거봐라, 제약산업에서의 대기업의 뭐 잘 못하는 잔혹사 이런 기사들도 사실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의 문제인데 예전에 그 영업 중심, 제네릭 네네. 영업 중심이 있을 때는 사실은 그 대기업이 하긴 힘든 구조였어요. 왜냐면은 굳이 그 리베이트를 통해서 적발될 위험성을 알고 제약산업을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네. 라는 전체 그룹에서 그 제약바이오 매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공격적인 그 영업을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연구개발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 오히려 그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좀 더 유리한 시장 환경이 그쵸.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했을 때도 어쨌든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유리한 조건이 있기는 하고요. 근데 삼성을 통해서 뭐 우리 좀 대기업의 바이오나 제약 사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긴 했는데 뭐 그 이전부터 사실은 LG나 SK나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보면은 뭐 LG 같은 경우에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삼성 에피스에서 성과를 내고 난 이후에 뭐 LG 생명과학을 LG 화학에 흡수합병을 흡수하면서 했죠. 네. 그 재력이 있는 그룹사가, LG 화학이 네. 그 흡수 합병을 하면서 좀 더 그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그룹사들도 이제 제약 바이오의 가능성을 좀 인지를 하고 좀 더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긴 했는데 사실은 지금 뭐 바이오 그 대기업이 못한다 잘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언론사들의 잘못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양분법으로 네. 대기업이 하면 망하고 중소기업이 하면 성공했다는 네네. 아니고요. 네. 사실 중소기업 성공한 거는 셀트리온입니다. 네네. 셀트리온은 이 바이오 서정진 회장이 대우의 이제 임원 출신 아닙니까? 네. 대우의 임원 출신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바이오 제약 산업을 하기 위해서 서구 유럽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2010년이 되면 이런 굉장히 굵직굵직한 건들이 만료가 되면서 이 약품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네 10년 전부터 투자한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맨 땅에 헤딩해서 바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실패한 기업도 있습니다. SK의 경우, 하나의 경우, 네네. 그리고 이제 아무리 퍼시픽의 경우에는 네. 거의 지금 좀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일부. 아, 그래요? 일부 사업을 철회하거나 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들에게는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한 거예요. 이게 SK 케미칼이라고 해서 케미칼은 별도의 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이 자본력 믿고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여기 지금 시밀러 약이라는 게 보통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늘상 먹어야 되는 만성약이 있어요. 네네. 뭐 C형 간염이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늘상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기술력이 필요한 항암제들 같은 것들 꽤 많습니다. 네. 뭐 혈액암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소기업이 뛰어들어서 내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면 영업 측면에서는 누구 밸류를 따지지 않고 계약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 SK나 이제 하나나 아니면은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뭐 화장품을 하다가 화장품도 어차피 재료는 원재료가 화학 케미컬이다 보니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발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이제 탄탄한 자금력을 믿고 들어갔지만 사실 R&D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해외 시장까지 넘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삼성의 경우에도 올해 3분기 흑자 전환이에요. 그동안 낸 누적 적자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자본력이 바탕이 돼서 끝까지 갈 거냐, 성장 동력으로 오너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데는 됐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거 다른 데 하니까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LG의 경우에는 LG 생활건강이 그동안 했던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화학으로 흡사병하면서 네네. 좀 커졌기 때문에 고전했었지만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이전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것 좀 해보다가 대기업의 경우에도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하면 망하고 중소기업은 성공했다라는 거 좀 말의 어폐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오프닝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서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었고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물어봤던 겁니다. 자,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제약바이오를 계속 밀고 갈 것이냐, 묵묵히 이 길을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갈 것 같은 기업을 좀 꼽아보자면 SK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최태원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씨가 SK 바이오팜 대리로 입사해서 계속 거기에서 지금 경영 승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수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SK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굉장히 그동안 성공했던 새로운 부분에 발을 내디뎌서 이제 화학으로 출발하고 통신으로 출발했지만 반도체, 그 다음에 성장 먹거리로 바이오를 지금 삼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그 최윤정 씨라고 이제 일남 이녀 중에 장녀죠. 네. 장녀가 이제 올해 SK 자회사인 이제 SK 팜에 입사를 했는데, 뭐 이분도 뭐 역시 뭐 이 금수저 출신답게 여러 가지 이제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경영전략직 산하 이제 전략팀의 선임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히 이제 SK가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신약 개발 포트폴리오, 이 성과를 가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 전략을 맡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SK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이 바이오 제약 혹은 반도체 이 소재다라는 점에서 최현정 씨가 경영 어떤 수업의 일환으로, 특히나 이제 전공이 이제 생물학이면서 이쪽이다 보니까 경영 노하우를 쌓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이 SK 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SK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독자 개발한 신약 가운데 뇌전증 치료제가 내년입니다. 내년에 3상 임상 마무리 실험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FDA, 이 식품의약품의 이제 신약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결실을 이제 이 장녀가 아마 계속 내놓는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네. 정인택 대표님. 네. 그 제약 바이오 산업은 워낙 그 정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의 산업이 그렇겠지만, 일단 과거에 2011년도에도 보면은 이 제약 산업의 관행이었던 리베이트를 좀 철퇴를 가하면서 산업 자체가 좀 어려웠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고 있는 정부 정책들은 좀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굵직한 두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네. 제3차 생명과학 기본계획과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글로벌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확대, 이런 부분이 중요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이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육성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향후에 매년 이제 시행 계획들을 이제 아마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 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글로벌 신약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성책들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제언을 드릴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신약 개발하면 이제 최근 리포트에 의하면 약 3조 원가량이 이제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비용을 갖다가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정부의 다각적인 그런 지원책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기업이 가장 자발적으로 R&D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해외 임상에 대한 그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9년에 그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일몰된 그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이 이제 대규모의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외에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했을 때의 그런 조세 특례 이런 부분이 2009년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부활을 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좀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당근책을 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뭐니 해도 이제 혁신에 대한 가치, 네. 즉 그 혁신 신약 개발에 대해서 약가를 우대하는 그런 방안들, 이런 부분이 기업이 이제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인 그 R&D 투자 측면에서 이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게 네. GDP 대비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19조 7천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한 2조 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약 쪽이 2,700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네. 이제 바이오 쪽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2조 원 중에서 상당 부분 이 제약 신약 개발 쪽으로 이렇게 자금원을 지원을 해서 이러한 성과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체계에 대한 분배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영 기자가 저희가 취재한 바가 있었는데, 내년에 앞으로 제약 바이오 시장의 트렌드는 니치버스터와 오픈 이노베이션이 될 전망이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존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블록버스터 네. 의약품으로 이제 시장을 선도하긴 했었는데, 보통 그 환자 수가 많은 시장이 그 만성 질환 치료제 네네. 시장인데 네. 이미 그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제는 니치버스터,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만드는 것보다 니치버스터 의약품을 만드는 게 좀 R&D 비용 부담이 적고, 일단은 네. 그 진입 장벽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귀의약품이나 그 난치성 치료제 같은 이런 좀 니치버스터가 나올 수 있는 틈새 시장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각국의 정부들도 이런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허가 절차도 굉장히 간소해서 빨리 네네. 시장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특혜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요 틈새 시장을 공략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에 있어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네. 선제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미리 좀 오픈 이노베이션, 그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그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트렌드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좀 적합할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2018년도 제약 바이오 산업의 총 전망을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괜찮을 것 같아서요. 현재 글로벌 탑 10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네네. 바이오 시밀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덩치를 좀 키워야 됩니다. 지금 글로벌 100대 바이오 제약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 매출 1조 원인 데가 3군데밖에 없어요.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네. 광동제약인데요. 근데 올해 물론 셀트리온이 1조 원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도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등치를 좀 키워가야 될 게 지금 급선무고, 또 하나가 이게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통 이 시장은 가장 먼저 출시한 1등과 2등이 독식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기술 개발, 여기에다가 지금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주관하는 게 제약업체 혼자만이 아니라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줄이는 건 AI 기업들과의 협업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도 지금 많이 AI 기술을 갖고 있는 KT든 통신업체든 포털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약업체와의 이제 제휴를 통한 우리 IT 기술과 제약이 좀 접목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앞서 이제 블록버스터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개 제약부품이 조 단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블록버스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며 정부의 정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 머니투데이 방송 정의영 기자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